미선아, 이 계약 오늘은 못하겠다. 어머니 여긴 왜 오셨어요? 이 땅 주인은 아직 나다. 네가 들고 온 건 내 허락 없이 만든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근데 고소하러 온 건 아니다. 이건 네 엄마가 30년 전에 나한테 남긴 편지다. 널 딸로 부탁한 편지. 이곳은 단순한 부동산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배신보다 그 아이가 왜 그랬는가를 먼저 묻기 위해 나온 자리였습니다. 분명히 땅을 훔치려 한 건 며느리였지만 어머님은 그 손을 꺾지 않고 편지를 꺼내셨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야말로 분노와 용서가 한 방에 뒤엉키는 가장 잔혹하고도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3년 전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엌까지 스며들고 마당 한쪽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거렸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차리며 돌아가신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건만 명절만 되면 그 사람 손길이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상 위에 송편을 올려놓고 막걸리 한 잔을 따르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미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제 옆에 서서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죠.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제 손길보다 더 익숙할 겁니다. 며느리가 빚은 송편은 동그랗고 예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친구야, 미선이를 잘 부탁해. 죽음을 앞둔 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그 말. 친구는 시장 바닥에서 저와 함께 좌판을 펼치던 단짝이었고 세상을 떠나기 전 단 하나뿐인 딸을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평생 지키려 했습니다. 미선이가 23세 우리 집으로 시집왔을 때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친구가 남긴 딸을 맞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를 구박하지 않았고 친딸처럼 아꼈죠. 아니,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공손하게 대했고 명절마다 제 옆에서 음식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런데 뭐랄까, 며느리의 말투 속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평생 모셔야 할 타인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죠. 어머니, 송편 맛있게 나왔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송편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 퍼졌지만 왠지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라 혼자 왔다 갔죠. 며느리가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미선아, 너는 왜 나를 진짜 어머니로 안 보는 거니?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며느리가 떠나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문득 서랍장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잠가두는 서랍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차례상을 차리느라 급하게 열었다가 제대로 닫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으려다가 그 안에 있어야 할 서류 봉투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토지 문서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농사를 지으며 일군 땅, 우리 집 뒤편에 있는
3,000평짜리 밭의 소유권 문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서랍 안을 다시 뒤져봤지만 문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보고 부엌도 확인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기 전 잠깐 거실 쪽에서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차례상을 차리느라 신경 쓰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서랍 근처에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설마 미선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그냥 제가 어디 다른 곳에 뒀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방안을 다시 한번 뒤졌습니다. 하지만 문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이웃집 최 사장을 만났습니다. 최 사장은 30년 넘게 저희 옆에서 철물점을 운영해온 분이었는데 입이 가벼운 편이라 동네 소식을 귀신같이 잘 알았습니다. 그날도 최 사장은 저를 보자마자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 씨, 며느리가 요즘 부동산에 자주 드나들던데?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부동산이요? 응, 지난주에도 봤어. 우리 동네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더라고. 뭐 집이라도 알아보나? 최 사장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에? 왜? 저희 집에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아니면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선아, 혹시 요즘 집 알아보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나중에 투자 좀 해볼까 싶어서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왠지 그 밝음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미선아, 너 대체 뭘 하려는 거니?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지켜보기로, 며느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내기로. 그게 제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이야. 내가 이 비밀을 알고도 입 다물고 지낸 게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모르겠지만 저는 며느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눈여겨봤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잠깐 들렀다 간 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 틈 사이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고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저희 집 뒤편 밭에 주소가 적혀 있었고 소유자 명의란에는 박미선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이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중개 수수료며 계약 일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정말로.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수많은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며느리가 제 서랍에서 토지 문서를 가져간 건 사실이었고 그걸로 명의를 바꿔치기 하려 한 것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왜 그랬니, 미선아? 왜 그랬어? 그날 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으며 울었습니다. 30년을 친딸처럼 아껴온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려 애썼던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며느리를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대신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며느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며느리를 대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밥을 차려주고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여전히 저를 공손하게 대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불안을요.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며느리가 부동산을 드나드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이웃 최 사장이 귀띔해주기도 했고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 가방을 들고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1시간쯤 지나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선아,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 거니?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심때쯤 집에 왔고 제가 차린 밥상을 보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제 생일 기억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어떻게 있겠니? 그 말에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며느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로 생각하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항상 남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혼자였어요. 그래서 이 집에 왔을 때도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친딸도 아닌 며느리를 왜 아껴주시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배신의 이유가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도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는 너를 친딸처럼 생각해. 항상 그랬어.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를 법정에 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며느리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친구가 제게 남긴 노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색바랜 종이 위에 친구의 떨리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정수가, 내 딸 미선이를 부탁해. 친딸처럼 아껴줘. 나는 미선이한테 제대로 된 엄마가 못 돼서 미안해. 부탁이야, 미선이를 사랑해줘.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바쁨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어서 딸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죠. 그리고 그 딸은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미선아, 내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런데 왜 너는 그걸 믿지 못하니? 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기로. 며느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이 편지를 꺼내 며느리 앞에 펼쳐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며느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변호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서류를 꺼내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언장에 또박또박 제 뜻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계약 날짜를 잡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며느리를 진짜 제 딸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선아, 너에게 엄마가 뭘 남겼는지 보여줄게. 계약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건 이웃 최 사장을 통해서였습니다. 최 사장은 며느리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고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여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 씨, 며느리가 오늘 부동산에서 뭔가 계약서 같은 거 들고 나오던데. 혹시 알아?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 사장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봉투와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란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친구가 떨리는 손으로 건넸던 그 봉투. 친구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 편지는 나중에 미선이한테 꼭 전해줘. 내가 얼마나 미선이를 사랑했는지 꼭 전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약속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상자에 넣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머리를 단정히 빗고 거울을 보며 숨을 고르던 저는 문득 제 얼굴에 어린 주름을 발견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미선아, 이제 마지막이야. 저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지나며 코스모스를 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이 마치 제게 손을 흔드는 것 같았죠. 저는 대문을 열고 동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데 지난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서랍을 뒤지던 그날 아침 부동산 계약서 초안을 발견했던 그 순간 며느리가 생일날 울던 모습,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건 며느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요. 부동산 사무실 앞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책상 앞에 앉아 중개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매수인인 모양이었죠.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순간적으로 망설여졌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며느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며느리의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중개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저는 중개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며느리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진짜 토지 문서였습니다. 제가 3년 전 은행 금고에 맡겨둔 원본 문서였죠. 며느리는 그 문서를 보자마자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개인과 매수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중개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계약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토지의 진짜 소유자는 접니다. 며느리가 가지고 온 서류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허락 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순간 사무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중개인의 얼굴이 굳어졌고 매수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가 나한테 남긴 편지야. 30년 전에. 며느리는 봉투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봉투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읽어봐. 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나는 내 엄마와 약속했어. 너를 친딸처럼 아끼겠다고. 그래서 30년 동안 너를 내 딸로 여기고 살았어. 근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했니?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작성한 유언장이야. 이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아?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나 한정숙은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며느리 박미선에게 물려준다. 이 땅은 본래 미선이 어머니가 나에게 맡긴 것이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 이 땅을 지켜왔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책상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인과 매수인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고 사무실 안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선아, 너는 왜 이렇게까지 했니? 나한테 그냥 말했으면 됐잖아. 내가 불안하다고, 내가 두렵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짜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내일 우리 집으로 와. 그때 내 엄마 편지를 같이 읽자. 그리고 우리 진짜 얘기 좀 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여전히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반은 끝났어. 내일이면 미선이는 진짜 내 딸이 될 거야.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마당의 코스모스가 이슬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며 오늘 며느리와 나눌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란 봉투는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무 상자 속에 감춰져 있던 그 편지가 이제 며느리 앞에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라보며 친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딸 걱정만 하던 그 친구. 정수가 미선이 부탁해.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고 며느리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어젯밤 많이 울었는지 부어 있었고 눈가는 붉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발을 벗고 바로 부엌으로 향했을 텐데 오늘은 현관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치 처음 이 집에 온 것처럼 낯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실로 가자. 저는 며느리를 이끌고 거실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고 저는 며느리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노란 봉투가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봉투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며느리 앞에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어젯밤 잠은 잤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어머니.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뭘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어머니한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어깨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고 나서 평생 일만 하셨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시장에서 일하시고 집에 오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듯 주무셨죠. 저는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저를 안아준 기억도, 사랑한다고 말해준 기억도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에 왔을 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며느리니까 참고 사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항상 눈치를 보고 조심하고 언젠가는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머니가 유언장을 읽어주셨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로 생각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노란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엄마가 어머니한테 저를 부탁했다는 게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소파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 순간이 며느리가 진짜로 깨닫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참이 지나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일어나. 저는 며느리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며느리는 그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게 없으니까. 너는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불안했던 거야. 나를 믿지 못했던 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이제 나를 믿어. 나는 내 진짜 어머니야. 내 엄마가 나한테 널 맡겼고 나는 그 약속을 평생 지킬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천천히 놓아주고 탁자 위에 노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내 엄마 편지를 읽어보자. 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아 함께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수가 내 딸 미선이를 부탁해. 나는 평생 미선이한테 제대로 된 엄마가 못 돼서 너무 미안해. 일하느라 바빠서 미선이를 안아주지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지도 못했어. 근데 정수가 나는 미선이를 정말 사랑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 부탁이야, 미선이를 친딸처럼 아껴줘. 미선이한테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게 해줘. 나 대신 미선이를 안아줘. 고마워, 정수가. 너는 내 평생 친구야. 며느리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고 글씨가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며느리는 엄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안이 그 순간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우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선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진짜 어머니예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서 채소를 다듬었고 저는 국을 끓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진짜처럼 들렸고 제 가슴도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언제부터 아셨어요? 제가 그런 짓을 한 걸?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 내가 서류를 가져간 그날부터.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년 동안이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지켜보고 싶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너를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해. 우리 앞만 보고 가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모든 게 끝나. 며느리와 화해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지난 30년간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을 털어놨고 저는 며느리에게 친구와의 약속과 제가 며느리를 얼마나 아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과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계약금을 받았고 중도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했지만 위약금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계약금을 돌려드리면 되는데 돈이 없어요.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미선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 씨, 사실 며느리분이 위조 서류로 계약을 진행한 거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하지만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계약 당일에 제가 가서 모든 걸 설명할게요.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다음 주 계약 날짜가 언제지?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요. 근데 어머니, 제가 가서. 저는 며느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갈게. 너는 집에 있어. 며느리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었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2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방에는 진짜 토지 문서와 유언장, 그리고 노란 봉투를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저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 미선아. 다 잘 될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 사무실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거리의 나무들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약속 지킬게. 미선이를 진짜 내 딸로 만들 거야. 오후 2시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중개인과 매수인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펼쳐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사무실 안의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중개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는지. 저는 중개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매수인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저는 가방에서 토지 문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진짜 소유자입니다.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순간 사무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중개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매수인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중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는 제 허락 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매수인은 화가 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사기라는 겁니까? 저는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요. 중개인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두 사람을 진정시켰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온 건 사과하러 온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받은 계약금과 위약금입니다.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고 두 분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매수인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돈을 보자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불안했던 거예요. 저는 노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중개인과 매수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며느리 어머니가 30년 전에 저한테 남긴 편지입니다. 며느리는 평생 사랑받지 못했고 그래서 저를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 진짜 딸이에요. 저는 유언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원래부터 며느리 거였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을 며느리에게 물려줄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매수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 이해는 합니다. 계약은 취소하죠.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중개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계약금과 위약금을 건네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개인과 매수인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언니, 나 잘했지? 미선이 이제 진짜 내 딸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진짜 가족이 되었고 더 이상 불안과 오해는 없었습니다. 미선아, 이제 내가 진짜 깨달을 시간이야.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다 해결됐어. 계약은 취소됐고 계약금도 돌려줬어.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선아, 이제 그만 울어. 다 끝났어.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어머니를 믿지 못했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너는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상처받은 거야. 평생 사랑받지 못해서 누군가 널 아껴줘도 믿지 못하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겁쟁이에요.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선아, 너는 겁쟁이가 아니야. 너는 그냥 무서웠던 거야. 다시 버림받을까봐, 다시 혼자가 될까봐 무서웠던 거야. 며느리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내 엄마가 나한테 널 맡겼고 나는 그 약속을 평생 지킬 거야.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딸로 생각하세요? 저는 며느리의 뺨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너는 내 딸이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며느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다가 탁자 위에 노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 제가 가져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져가. 그건 내 엄마가 너한테 남긴 거야. 며느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하셨구나. 며느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해.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선아, 이제 우리 같이 저녁 준비하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며느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서 채소를 다듬었고
저는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진짜였고 제 가슴도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약 계약을 끝까지 진행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했을 거야. 너한테 이 편지를 보여주고 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줬을 거야. 그리고 너를 용서했을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나는 대단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하는 엄마일 뿐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집에 가지 않고 제 집에서 잤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신혼초에 살던 방에 자리를 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기 전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미선아. 잘 자.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고 코스모스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미선이를 내 딸로 보내줘서 고마워. 오늘이야.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나니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일찍 일어났어. 자, 아침 먹자.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 레시피야. 예전에 내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요? 응, 내 엄마는 미역국을 정말 잘 끓였어. 나는 내 엄마한테 배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끓이고 있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부엌을 맡기고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펼쳐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나 한정숙은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며느리 박미선에게 물려준다. 이 땅은 본래 미선이 어머니가 나에게 맡긴 것이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 이 땅을 지켜왔다. 미선아,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사랑해. 저는 유언장을 접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미선아, 이리 와봐. 며느리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소파에 앉히고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미선아, 이거 읽어봐. 며느리는 유언장을 받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선아, 이 땅은 내 거야. 내 엄마가 나한테 맡긴 거고 나는 그걸 너한테 물려줄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배신했는걸요. 저는 며느리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너는 배신한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불안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는 괜찮아. 너는 이제 나를 믿잖아.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서 천천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요? 며느리는 놀라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유언장을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미선아, 이건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당장 너한테 이 땅을 물려줄 거야. 유언장 같은 건 필요 없어.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떡하시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 계속 살 거야. 그리고 너는 그 땅을 팔든지 뭘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해. 그건 내 거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 땅을 팔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머니랑 같이 지킬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언제 명예 이전을 할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놓아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가자. 등기소에 가서 명예 이전 신청하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늘이요? 응, 오늘.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기소로 가는 길,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느끼며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미선이는 이제 진짜 내 딸이야. 등기소에 도착해서 명예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께 명예 이전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해 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고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등기부등본 나오시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며느리와 함께 등기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미선아. 정말 행복해.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웃 최 사장이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어디 갔다 와? 응, 등기소 다녀왔어. 최 사장은 며느리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며느리랑 같이 갔구나. 무슨 일이야? 저는 최 사장에게 명예 이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사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땅을 며느리한테 물려줬어? 응, 그게 원래 약속이었어. 최 사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 당신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최 사장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당신 복 많이 받았어. 이런 시어머니 어디서 찾겠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 들어가자. 저녁 준비해야지.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국 진짜 가족이 되었어. 일주일이 지나고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된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보는 순간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미선아, 축하해. 이제 진짜 내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엄마 산소에 같이 갈래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느리 어머니의 산소는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번 찾아갔었지만 며느리와 함께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 가자. 같이 가자.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엄마 산소에 몇 년 동안 가보지 못했어요. 너무 바빴고 그리고 엄마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서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오늘 내 엄마한테 모든 걸 이야기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니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잡초를 뽑기 시작했고 저도 함께 도왔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잡초를 뽑았습니다. 잡초를 다 뽑고 며느리는 가져온 꽃다발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저도 며느리 옆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선이에요. 오랜만이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가 정숙 어머니한테 저를 부탁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평생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를 안아준 기억도 없고 사랑한다고 말해준 기억도 없어서요. 근데 엄마는 저를 사랑했었죠? 그냥 표현을 못하셨던 거죠? 며느리는 흐느끼며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정숙 어머니한테 맡겨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저는 이제 진짜 엄마를 만났어요. 며느리는 저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함께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언니, 나야. 정숙이. 오랜만이지? 저는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나 약속 지켰어. 미선이를 친딸처럼 아꼈어. 30년 동안 미선이를 내 딸로 여기고 살았어. 처음엔 힘들었어. 미선이가 나를 믿지 못해서 많이 속상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미선이는 이제 진짜 내 딸이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선이는 정말 착한 애야. 언니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컸어. 언니도 자랑스러울 거야. 그리고 언니, 미안해. 내가 미선이한테 언니의 사랑을 진작 전해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 미안해. 저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제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친구 앞에서 함께 울면서 30년간 쌓였던 모든 오해와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우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미선아. 정말 행복해. 우리는 묘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흩날렸고 햇살이 따스하게 우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선아, 나는 그냥 너랑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 명절이면 같이 음식 만들고, 주말이면 같이 시장 가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랑 많은 시간 보낼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국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가지 않고 저와 함께 저녁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서 채소를 다듬었고 저는 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끓이세요? 된장찌개. 내가 좋아하는 거.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아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며느리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미선아. 정말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바랐던 순간이라는 것을요. 저녁을 먹으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휴가 내려고요. 그때 어머니랑 여행 갈래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행? 어디로? 바다요. 어머니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며느리가 제가 바다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어?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젊었을 때 남편이랑 바다에 자주 갔었다고요. 그때 정말 행복했다고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가자. 같이 가자.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고 마당의 코스모스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받았던 그날,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며느리가 서류를 바꿔치기 한 걸 알았던 순간, 그리고 오늘 산소에서 함께 울었던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국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를 진짜 어머니로 여겼고 저도 며느리를 진짜 딸로 여겼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미선이를 내 딸로 보내줘서 고마워. 나는 평생 미선이를 지킬게. 약속할게.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수가. 정말 고마워. 저는 차를 다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요. 저는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선아, 너도 좋은 하루 보내. 나도 사랑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마당의 코스모스가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약속. 그 약속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딸이 되었고 저는 며느리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오해하지 않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함으로써 저는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행복을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웃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평범한 모녀로서의 삶을요. 저는 창밖의 코스모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제게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선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평생 함께 가자.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